함께 만드는 언론 미래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래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요.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청동우리 주물럭 이런 놈을 하고 있습니다. 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내비에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뭐 시즌3 2016년 1월 셋째 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저와 그 몇 차례 같이 진행을 맡았던 권은빈 씨가 요즘 추운 날씨에 감기 문사를 걸려서 오늘 좀 출연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좀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대타 한 분을 좀 모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의당의 국방개혁기획단장으로 있는 김종대 선생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랜만입니다. 네. 자, 이 방송 호스트에서 이 게스트로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요, 어차피 세상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원래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수가 있고. 네. 근데 항상 뭐 여기 오면은 우리 집에 오는 느낌이에요. 네. 남의 집에 소감이에요? 오는 걔는 게스트 느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좀 친정해 보니까 근데 최근에 좀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국민 TV가. 아이고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 TV에 대해서 많은 그 애정과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좀 힘든 시기에 같이 또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멋진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들고요. 그럼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이 방송을 지금 그 녹음하고 있는 날이 지금 1월 15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대만 출장에 가는 관계로 미리 좀 녹음한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송에 나가는 시점하고 정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골격은 뭐 변화가 없을 테니까. 아니 이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건데 이 방송이 다음 주에 들어도 제법 들을 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돗자리 깔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지. 이미 다 지나간 거 그 뭐 평론하는 거 누구 못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릴 있는. 이거 생방송보다 재밌는 겁니다. 이건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방송이에요. 야, 또 갖다 붙이시기는 여전합니다. 이 기량이 전혀 녹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 좀 우리가 촉을 세우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리 김종대 단장께서 이제 정의당 입당하신 지도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고, 그렇습니다. 입당 후에 가장 좀 많이 그 공을 들였던 문제가 이 부상자들, 부상 장병들의 치료비 문제. 상당히 좀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많은 국민들의 또 그 공분과 또 이제 그 정의당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그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좀 애쓴 어떤 보람이 있습니까? 좀 그럼요. 성과가 좀 예. 많이 나왔나요? 우선 그 앞으로 군인 치료비를 민간 병원에서 그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기간이 얼마든 네.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군인연금법. 예. 소급 적용도 그러면 소급 적용됩니다. 됩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곽중사 성과를. 네. 아주 화제가 됐던 곽중사가 내년 3월부터 그동안의 치료비를 보전받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은 싸움을 해도 네. 이렇게 결실을 맺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번은 정의당의 빛나는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아주 뭐 우리가 그 방송을 그 주제로 몇 번 하면서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자아낸 그런 문제였는데 뭐 뒤늦게나마 뭐 국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뭐 국방부도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은 없는 거죠. 없죠. 네.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죠. 네.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 정부를 주도할 수 있는 네. 작은 사례지만은 전형을 남겼다. 그런 점에서 매우 좋은 선례였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네. 진보가 그냥 어떤 그 올바른 어떤 가치를 외친다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네. 작은 싸움이라도 성과를 이루고 결실을 거둬서 이렇게 싸우니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성공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긍정적 체험들이 확산이 돼야 그렇죠. 진보 정당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너무 올바른 얘기만 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올바른 싸움도 져버리고 좌절하면은 부정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시민단체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당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체질을 강화하고 그런 긍정적 에너지, 성공의 체험을 가지고 외연적으로 확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뭐 정의당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언론이 도와주셨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탓할 것만도 아니다. 네. 일단은 제대로 준비하면 네. 그 언론의 힘으로 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저한테는 매우 큰 교훈이었습니다. 네. 김종대 선장께서 이제 정의당 입당하면서 사람 중심의 안보, 인간 중심의 국방을 약속하고 들어가셨는데 네. 아주 첫 성과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하나 내셨네요. 뭐 굳이 둘러대자면 네. 제가 정의당에 입당한 게 9월 초인데 네. 그때부터 북한이 왠지 좀 착해졌어요. 그 이전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네네. 서로 네네네. 티격타격했는데 네. 갑자기 평화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올해 이르기까지 북한이 뭐 거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게 없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까지는. 예. 그래가지고 네. 아니 왜 내가 입당했는데 착해지는 거요? 아니 딱 때는 안 배려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네. 이제는 사람 중심, 네. 북한이란 변수가 아닌 우리 내부에 좀 성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 된다. 이거였어요. 네. 근데 올해 신년 벽두부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상장병 치료비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국방이나 군사 안보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네. 뭐 국가라든지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어떤 거대 담론에서 그 한 사람 개인 네.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좀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 굉장히 신선한 이런 어떤 좀 충격을 주셨는데 이 새해가 밝자마자 북한에서 좀 큰 걸 하나 터뜨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핵 문제라고 하는 부분, 특히 핵 무기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진보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뭐 정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뭐 북한의 4차 핵실험, 뭐 수소폭탄이다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일단 가장 빨리 북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고 또 신속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13일이죠. 네. 그 즉시 그날 오후에 가장 먼저 당대표가 대응 담화를 냈습니다. 굉장히 빨라졌네요. 빨라졌어요. 예. 네. 이렇게 된 속사정은 최근에 이제 어떤 정치가 급변의 어떤 물결에 휩싸이면서 네. 제1야당의 대응력이 반 이상 소진돼 버렸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예전과 같은 정책의 어떤 기민함이라든가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역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 네. 사실 북핵에 이런 어떤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지금 제1야당의 역할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로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그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정치에서 외면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그럼 본인이 가장 먼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정치의 급변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정의당이 그 기존 거대 정당의 어떤 그 폐해를 몸소 겪으면서 그 일부의 뒤처리까지 부담해주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제1야당이 저기 흔들흔들거리니까 빨리 정의당이라도 입장을 먼저 내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논평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북한이 4차 핵실험한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이 이제 아주 중요한 세 당사국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 야당은 없다. 누가 더 강경하냐 그렇지 않냐 막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강경한 걸 가지고 이제 여야 간의 싸움이 한미일 세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좀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정당이 대북 정책을 좀 근본적으로 좀 성찰의 계기로 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1998년 8월 말에 북한이 그때 장거리 로켓 쐈을 땐 공화당에서조차 이 대북 정책 실패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클린턴 행정부가 한번 저기 역량 있는 인사를 그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을 해서 한번 정책을 재검토해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그 조정관을 맡아서 1년 동안 한미를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라는 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의 어떤 그 좀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이 좀 실종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가장 좀 두드러지게 국내 정치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래도 여의도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 지금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가 한번 보면은 자 북한이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그 지금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이러면서 최고 수준의 긴장된 메시지가 나왔고 그것이 1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신년 특별 담화에서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다르게 이번에 4차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이전의 핵실험과 전혀 성격이 다른 근본적인 문제, 엄중한 문제,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그러면 정부가 판단하기에 북한이 터뜨린 게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이게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냐? 바뀌고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정부의 판단은 핵 문제 성격이 아니다. 바뀌고 있다. 이랬으면 핵 문제의 성격이 바뀐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국방부 논평을 한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수소폭탄 시험 아니다. 설령 수소폭탄 시험을 시도했더라도 실패한 거다. 오히려 폭발력은 3차 핵실험 때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핵 문제 성격이 뭐가 바뀐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 아니 비상사태고 핵 문제 성격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부 보면 불성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실무부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게 맞는 처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저거 수소폭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냥불 딱 켰을 때 불꽃이 확 일지 않고 피시식 하다 꺼져버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비상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핵 문제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예전 성격 그대로지. 오히려 그만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어떤 논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주장으로서만 나열하고 있는 이 정부의 현재 위기관리 상황이라는 건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고 떠드는 거냐 모르고 떠드는 거냐 이것부터가 우선 야당이 따지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어디까지 하는 거냐 지금. 그리고 왜 몰랐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바로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여당 의원들이 따지고 있어요. 여당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따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사람들 아마 총선 때 좀 불이익 좀 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현 국면의 성격을 이해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근데 인식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대응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진단이 잘못되면 당연히 이제 처방도 잘못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부터 정부의 각 부처가 서로 막 경쟁적으로 이 북한 4차 핵실험은 그 이전과 양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어떤 구호만 있지. 내용이 없잖아. 내용이 없는. 아니 이런 양상이 어떤 뭐가 상황이고. 바뀌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서 뭔가 국가 차원의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나올 때 그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올 때는 그에 상한 정확한 상황 평가.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부처 간의 합의된 의견. 이런 걸 NSC에서 일종의 융합을 해가지고 여기도 융합하네. 북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융합을 해서 이것을 한번 익혀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뭐 이 방송이 나가는 다음 주까지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은 추가적인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말로 나오는 레토릭은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아주 구조가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1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그 미 의회에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혹은 신년 연설을 한 셈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현 상황을 입으로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얘기하면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막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비상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에 걸맞는 어떤 뭐 내용적인 설명이나 그에 걸맞는 어떤 대책은 없는 오히려 상황이고 반대 설명이 나와 국방부에서는 이거 실패한 겁니다. 이거예요. 위력도 작습니다. 다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비상 상황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국방부가 좀 이상해요. 이거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저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사실 정보에서 실패하면 위기 관리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초동 대응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제 1월 2일 날 그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안보 군 정세 평가서에서 북한의 그 풍계리의 갱도 굴착 공사가 굉장히 깊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4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5차, 6차까지 대비한 굴착 공사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때만 노리고 있고 이번 핵실험은 수소 융합 실험이나 증폭 핵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굉장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1월 3일 날 그 이튿날 국군 화생방 사령부에서 이번에는 화생방 기술 정보라는 문건을 발간하면서 여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 융합 실험을 북한이 준비하는 정황이 있고 수소 폭탄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나오고 북한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놀라운 사건은 그 이튿날인 1월 4일 날 터집니다. 신년 인사차 국방부 기자실을 한민구 장관이 들렸어요. 이때 기자들이 전날 이렇게 뭐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뭐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한민구 장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북한이 핵실험할 징후 있습니까? 수소폭탄 이거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아니 그건 우리 산하기관에서 언론 짜집기 한 수준의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거는 거기가 핵 전문기관도 아니고 그건 언론에 나온 거 짜집기 한 거 그냥 낸 거야. 아무 의미 없어. 그다음에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징후는 전혀 없어.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1월 4일 날 장관이 그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디스한 거네요. 디스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에 어떻게 됐어? 터진 거죠. 이틀 후에 뻥 터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나 국정원의 설명은 은밀하게 해서 몰랐다. 이거는 일본은 말할 수도 없고 미국도 몰랐다. 미국도 몰랐던 걸 갖다가 우리가 모르는 것 같고 왜 자꾸 그거 갖고 질책을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뭐 한 2, 3주 전에 북한의 로켓 발사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날 좀 보셔. 대놓고 할 때는 뭐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정보라는 게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걸 포착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북한이 우리한테다가 뭐 보도자료 뿌립니까? 미리? 이거 언제 할 테니 좀 알아달라고?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었지. 그런데
작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단독 보도 한 건 깔라 그래요. 아, 단독 보도. 이거 아주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세월호 참사가 나고, 네, 재작년, 재작년에 네. 예, 세월호 참사가 나고, 4월 달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전에 국정원이 서울시 간첩 그 증거 조작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4월 전국이 발칵 뒤집혀 있던 네, 네. 상황이었어요. 이때 국방부에서 곧 북한이 큰 거 한 방 터뜨릴 거다. 그랬었죠, 막. 아주 네. 시점까지 네. 정했어요. 네. 4월 네. 말이다. 네, 네. 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5월까지 쭉 가던 중에 5월 22일 날 청와대 안보수석 주재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그러니까 2014년 5월 22일. 예. 2014년. 2년 전이죠. 예, 예. 예. 거기에서 그게 원래 KFX 대책회의였어요. 네. 여기에서 국방부의 대변인이 또 참석합니다. 네. 그 회의에. 그런데 거기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 그 팽목항에 중앙에서 내려간 기자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레포트는 다 지방 주재지 기자들 레포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면 바꿔야 됩니다. 북한이 네. 국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러면서 핵실험이 이제 곧 터진다고 얘기한 것에다 덧붙여서 네. 이제 북한을 주된 이슈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김민석 대변인 입에서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였죠? 북한은 없어져야 될 나라다. 아, 그랬었죠, 맞아요. 예. 예, 예. 국가도 아니지 않느냐. 네, 느닷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예, 나와요. 예. 그리고 네. 그 무렵에 그 남재준 원장은 그 세월호 직전에 그 서울시 간첩 조작에 대해 사과하면서 북한 4차 핵실험과 무인기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정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때는 4차 핵실험도 없었는데. 예. 그래갖고 세월호 문제로 시끄럽고 북한으로 국면 바꿔야 된다고 얘기가 뭐 나오더니 네. 5월이 돼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때 그 조계사회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에서 네. 네. 세월호를 애도하는 듯 하다가 네. 뭐라고 말미에 나오냐면은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네. 엄중한 안보 정국이라 그럽니다. 네. 여기서 또 기정사실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장,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예. 그런데 이 세 건이 다 어떤 서울시 간첩 조작이나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조성된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네. 북한 쪽으로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4차 핵실험을 일제히 들고 나온 계속 거예요. 예, 그런 설을 유포하고 다녔었죠. 네. 네. 그때도 굴착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풍계리 굴착공사는 그거는 뭐 경동상 항상 뭐, 계속 예, 했던 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분명히 요건 핵실험한다 하는 걸로 아예 찍어버린 거예요. 단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날짜까지 박았다니까. 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네. 사실 북한도 야속해요. 남측 정부가 이렇게 한 방 터뜨려 달라고 기우제를 지나고 바랬는데 그 핵물질 좀 많이 비축해 놨으면은 그거 좀 한 방 터뜨려 주지. 이거 우리 정부 기다리다가 안달이 나가지고 예. 아예 노래를 불러 대통령, 국정원장, 국방부가 예. 그래가지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뒤로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엔 또 방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굴착공사가 오래 했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갱도를 넓고 깊게 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깊이 이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폭심지가 상당히 3차 때보다 한 2배 정도 깊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존의 그 핵실험을 한 것보다도 굉장히 갱도가 넓고 깊다면 외부의 탐지가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점점 이 핵실험을 진화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한 달 전부터 니들 핵실험하면 다 알아. 인부들이 몇 명 다니는지, 네. 트럭이 몇 대 다니는지 우리 다 볼 수 있어. 이게 괭인지 꽃갱인지 삽자루인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네, 네. 해보고 징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실험 이틀 전날 한민구 장관이 핵실험 징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딱 잘라서. 그쯤 되면 뭐 이렇게 좀 뭐 약관이라 해서 좀 문책론, 경질론이 좀 나올 법도 한데 네. 아무튼 뭐 자기들 내부에서 싸우느라 바쁘시니까 뭐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노하고 화를 낼 줄 알고 긴장했던 군 관계자들이 네. 13일 날 박근혜 대통령 연설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 책임 안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위기 관리에 실패를 했으면 말이죠. 네.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로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걸 또 무거운 마음으로 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데 쌩 까고 나가네?
그러더니 전부 야당 탓, 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걸 반대한 사람 탓, 또 뭐 국회 탓 이러면서 그냥 이런 걸 적반하장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싱글벙글하는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스토리가 네, 이게. 네, 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먼저 치원 씨가 네. 그 확성기 다시 튼 건데 그것도 이상해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말이죠. 한민구 장관이 7일 날 오전에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했을 때 뭐라 그랬느냐. 네. 일단 이번 북핵 실험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가 되고, 종합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이 결정되면은 그때 가서야 확성기 방송은 나름대로 그 효과와 대책을 세워가지고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는 시기상조라 그랬어요. 시기상조. 그런데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국방부로 돌아간 한민구 장관한테 청와대로부터 누군가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청와대 NSC 회의로 출발을 하는 한민구 장관 얼굴이 이미 흑빛이 돼 있었어요. 거의 그때 제가 군 내부에서 듣기로는 사색이 됐대요. 새파래져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질책을 받은 거라고. 그리고 오후에 NSC 회의에서는 전격적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국방부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무부처, 주무부처를 제끼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건 안보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더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어찌되었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그 위임을 받아서 이런 어떤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 장관이 오전에 했던 얘기를 갖다 질책을 가하고 오후에 바로 그냥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발표하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서 항상 그래 왔는데 예. 그 확성기 방송을 하는 주체는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그 물리적 대응을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는 부처도 국방부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의도가 있다 손치더라도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긴밀히 협의를 해야죠. 정말.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핵에 대한 성격 규정과 우리의 대응 방침을 정하고 확성기 방송은 어떤 적정한 시점을 고려해도 늦지가 않아요. 오히려 효과는 그게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초기 위기 대응에 실패한 청와대가 또 이런 걸로 뭔가 어떤 그 나중에 쏟아질 어떤 질책을 두려워해가지고 무엇이든 먼저 질러보고 보자는 식의 조급증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그것이 국방부를 제끼고 먼저 의사결정을 해버린 배경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의 합리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러한 국내 정치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너무 설익은 대책으로 나왔다. 이건 뭡니까? 외교안보에 이런 걸 조로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로증. 민감해서 빨리 나오니까. 그럼 조로증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부처가 허수아비가 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합리성이 붕괴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확성기 방송을 하고 동네방네 이걸 갖다가 부각시키겠다는 뜻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정책적 대응 수단이 이처럼 빈곤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곤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못한 카드를 먼저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대본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나 중국 정부가 나온 얘기가 관련국들은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 뭐 미국, 일본 이런 이 관련국들도 냉전과 절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멘트가 나와버리니까 이런 입장들을 이제 나와버리니까 뭔가 이제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어떤 그 대응, 뭐 거긴 제재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재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 이번에 이제 정말 그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강력한 어떤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 그대로 한민구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먼저 꺼내버리니까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욕먹는. 그러다 이제 왕따 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 참사를 겪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쪽박찼어요. 뭐 시진핑 주석은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전화도 안 받고 중국 국방부장 장찬위안, 한민구 장관이 전화해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가지고 뭐 한라인 개설했던 막 좋아하더만. 뭐 자랑하더니만. 그런데 완전히 그 따돌림 당한 거죠. 지금 북한이 고립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있어요. 미국은 모른 채 하지. 중국은 전화도 안 받지. 일본만 설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외교 참사냐.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오바마 대통령 연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한 시각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정부의 입장을 추종하는 보수 논객들이 종편에 나와 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같은 시각에 양국 정상이 연설을 하는 게 바로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는 명확한 근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다 북핵의 동시 상향으로 한미 양국이 동시에 확성기를 틀어주면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이 역사상 최고로 좋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보여주고 박근혜와 오바마가 이만큼 이제 긴밀하게 의사소통했다는 거 하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왔어. 그런데 한 2시간 후에 오바마 연설에 보니까 일보가 들어가는데 북한 얘기 안 하는데요? 이거요. 그렇게 말하던 보수 논객들이 또 이제는 돌려쳐서 전략적 인내를 넘어 이제는 전략적 무시를 하고 있다. 이것도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 사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논평을 어쩌다가 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시지만 그걸 다 이어서 붙여보면은 저 사람들은 평론가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정 잡배들이 어디서 그냥 되는 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방송 그 좋은 플랫폼을 다 오염시켜도 국민들은 말 안 해.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전에 또 오바마도 그 이제 연두교수 발표 전에 한반도 이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양측이 어떤 좀 조율된 그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나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역대 최강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부조차도 이 오바마 연설문에 북한이 들어가나 마나 이걸 갖다 사정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아니 못하고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화가 온 게 7일 날이에요. 오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보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로하는 전화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아베하고 먼저 통화를 했어요. 아베하고 먼저. 그게 7일 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베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해서 일본의 안전을 해치는 거는 동맹으로서 우리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일본을 먼저 위로해줘. 아이고 얼마나 놀랬냐. 니들 야 일본 안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 이렇게 20분간 해주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야야 일본하고 얘기 잘 됐다. 저 박근혜 대통령도 전화 연결 좀 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스토리가. 한반도 문제를 일본하고 먼저 협의해. 먼저 얘기하고. 아니 이번 한 번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 한반도 문제를 오바마가 아베를 끼고 돌면서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영역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졸로 보고 있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그 그룹 총수 회장이라면 아시아의 그 동북아 계열사 사장 누구지? 일본 아베. 그다음에 야 그 밑에 하청업체 있잖아, 하청업체. 한국.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의사결정의 프로토콜이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작년 10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가 해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역사상 가장 혁혁한 한미 동맹의 성과라고 했던 게 뭡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미국의 정책의 앞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는다는 합의를 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오바마 연설에는 뭐 북한의 북자도 안 나오는 뭐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참 이번에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참 여러 가지 모순된 현실들이 그대로 이제 액면 그대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이제 오늘 방송에서 또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우리가 과거에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이제 한동안 좀 잠잠해지다가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떠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이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그 다음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요걸 계기로 해서 사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사드 얘기 나왔죠. 특히 이제 13일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문제를 철저하게 이 국익을 기준으로 삼아서 검토하겠다. 정부의 그 고위 관계자, 그것도 대통령의 입에서 검토라는 말이 나온 건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3-NO 그래갖고 검토 안 한다고 그랬지. 미국으로부터 뭐 요청받은 바도 없고 한미 간에 검토한 바도 없고 그래서 결정된 것도 없다. 이른바 그 3-NO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했는데 최고 국정 책임자 입에서 검토란 단어가 나왔어요.
네. 내가 여기서 그거 꼭 그 흑막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흑막이 또 있네. 사드 발언을 둘러싼 이게 흑막. 사드 발언의 제1보가 11일 날 제 기억으로 나왔어요. 미국에서. 네. 네. 근데 그 발언한 당사자가 누군가 보니까 윌리엄 코엔 장관이에요. 전 미국의 국방장관, 예. 클린턴 정부 당시에. 네,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예, 예. 예. 코엔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네네.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재작년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F-35를 네네. 팔아먹는 계약을 네. 한국 정부하고 체결했는데 이건 한국 정부의 입찰 결과를 뒤집어 엎고 정책을 흔들어서 그렇죠. 압력을 넣어가지고 네. F-35를 팔아먹는데 그때 당시에 로키드 마틴에 고용된 게 바로 코엔 그룹의 코엔 회장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마크 로비를 담당해요. 네네네. 즉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 로비스트죠. 예. 로비스트입니다. 예. 근데 예. 사드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 로키드 마틴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 예. 일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일관성이. 예. 그다음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편향성을 보인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자, 우선 F-35 이건 그렇죠. 말할 네. 것도 없는 네. 거예요. 이건 네. 말할 것도 없는 거고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 하나. 어떤 거였죠? 그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네. 로키드 마틴이 입찰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한국에 우리가 생산한 T-50 고등훈련기를 플랫폼으로 해서 네. 이걸 로키드 마틴이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그 미국 그 공군 훈련기 사업에 입찰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훈련기 수출한다 그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 직수출한 게 아니고, 네. 예. 로키드 사업이에요. 플랫폼이 한국을 제공하고 로키드 마틴이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그걸 미공군에 납품하는. 우리는 하청업체예요. 예. 여기 예. 우리 예. 한국의 업체들은 네. 우리 훈련기라 그러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아예 한국의 예. 업체는 명단에서 빠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에어버스, 보잉, 락히드 3파전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게 입찰이 2018년경이나 돼야 될뚱말뚱이라 가지고 네. 아직 형체도 없는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로키드 마틴이 그 사업에 도전하겠다 그러면서 시제기 출고식을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경남 사천에 왜냐하면은 T-50은 한국에 다 있으니까 네네. 여기서 출고식을 하는데 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 장관들 다 데리고 산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다 데리고 몽땅 다 데리고. 미국 로키드 마틴의 미 공군을 대상으로 한 네. 훈련기 이 입찰 사업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련 그러니까 부장관을 남의 나라 전투기 시제기에 예. 자기네 시제기 하는데 그럼 로키드에선 누가 왔느냐? 네. 사장이 왔을까? 아니고 누가 왔나요? 아태 담당 부사장이 왔어요. 아태 담당 부사장 부사장? 중에 급이 제일 낮은 그러니까 국방부가 보니까 황당한 거야. 남의 네. 나라 전투기 네. 사업에 여기에는 저기 락히드 사장도 안 오는 네. 그냥 자기네끼리 하는 거에 왜 우리가 이렇게 다 가냐? 이거 격이 안 맞는다. 근데 문고리 권력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그게 시제기 그 주격식에 참석을 해놓고 언론에 뿌리기는 마치 한국이 세계 뭐 최강의 전투기 국가인 미국에 한국이 훈련기를 수출하는 것처럼 예. 예, 그렇게 새빨간 대형 거짓말입니다. 불화를 그거는 쳐놓은 로키드 거예요. 마틴하고 우리 한국 업체가 예. 이 훈련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 지분도 나눠야 되고 일감도 나눠야 되는데 계약서도 체결 안 돼 있어요. 네. 남의 나라 행사야 그거. 자기네가 그냥 네. 알아서 하는 행사야. 네.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또 로키드라면은 로키드 마틴이라면은 깜빡 죽는 거야. 네. 대통령이. 네. 지네 사장도 안 오는데 여기 대통령이 가. 예, 예. 깜빡 죽는 거야. 벌써 로키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들 뭐라고? 네. 완전히 이건 뭐 가서 충성맹세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전투기 사업과 같이 그때 논란이 서서히 부상하던 게 전 시작 정권 그 환수 연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윌리엄 코엔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마크에서는 이제 전투기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러면 거고. 예. 이번 북핵 위기가 딱 났을 때, 네. 이 저기 락히드가 지금 저기 미 국방부에 애타게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드의 대량 생산, 즉 MD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미 국방 2015-16 회계년도 국방 예산 승인 시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게 MD 예산을 얼마로
편성할 거냐. 그 중에서도 사드. 그러니까 사드가 작년에 논란했던 게 원래 작년에 그 록히드 마틴이 그 미 육군에 납품하기로 한그 사드형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44개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요즘 7개밖에 안 돼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 요격 미사일에 내장되는 그 컴퓨터 메모리 칩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 이 문제가 발생해갖고 목표했던 양의 4분의 1밖에 납품을 못한, 4분의 5분의 1밖에 납품을 못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뭐 하는 거냐? 사드 예산 팍 깎어. 깎아. 예, 예. 그래서 사드 예산이 굉장히 그 많이 깎인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예. 작년 9월에 미국의 그 미 육군과 해군 그 참모총장이 네. 그때 당시에 척헤이건인가 그 국방장관한테 편지를 보내서 네. 이 사드를 포함한 MD 예산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네. 네.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면은 미국의 국방 예산은 이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 이게. 이래가지고 네. 이걸 우려하는 편지를 보냈고 얼마 후에 국방 예산을 책정할 때 오바마가 MD 예산을 자른 겁니다. 네. 네. 장관하고 총장들이 건의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스캐퍼로티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 사드 배치할 것처럼 지랄 연병을 했잖아요. 그건 지 의견이고 예. 미국 내 사정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 락히드 입장에서는 감칠맛이 날 거 아니야. 감질맛이. 그렇죠. 예. 요게 예산을 지금 태우냐 마냐 이런 시점이고 이 로비가 가장 집중돼야 되는 시기에 보금과 같은 사건이 터진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1월 달에 예. 북핵 실험인 예. 겁니다. 예. 고세를 못 참고 코엔 장관, 전 장관이 네. 한국의 사드 배치론을 일단 다시 끄집어냈고 예. 이걸 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이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 얘기만 나오면 막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데 막 그자가 록히드 마틴의 로비스트라는 말은 안 하고 네. 전 국방장관이라는 걸 부각시켜서 네. 네. 하니까 이게 마치 굉장히, 미국의 예.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러니까요. 의견인 것처럼 네. 이렇게 돼 호도가 된 거죠. 예. 그러고 나와서 우리 대통령이 검토 발언. 이게 이제 록히드에 대한 충성 맹세 몇 번째야 이게. 그러니까 F-35에 TX에 이번에 사드까지. 네. 이 발언이 나오니까 즉각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지금 한국에 갖다 놓을 사드가 없거든. 네. 미국 내. 네. 그러니까 저 괌에 있는 거라도 일단 빼가지고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 네. 이 기회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네. 백악관에서.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잠잠해지던 사드가 이제 다시 지금 막 그 불이 붙여지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비해서 검토를 한 발언이 최초로 지금 그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위안부 그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간의 군사적 결속, 그 핵심에는 MD가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좀 계획을 쫙 내놓으려고 하는데 북한이 먼저 한 방 딱 터뜨려줬고, 네. 예,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성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전에는 뭐 굉장히 좀 신중하거나 아니면 반대 입장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들은 굉장히 수어들은 반면에, 이제, 확성기 이런 걸로 소용없고 이제 사드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이제 부상을 좀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사드 배치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한국 여론, 또 한국 정치권의 입장,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변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국내에서 좀 뭐 이런 부분들 관해서 삼리적으로 토론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점인데 지금 어떤 그 이합 집산하는 정당들의 정체성과 기본 어떤 정신, 원칙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혼탁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가릴 만한 내부의 네. 필터링되는 정책 구조가 존재하지가 않고 네. 대외적인 정책 능력이 대단히 야권이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돌발적인 사안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응의 기민성과 유연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아요. 네. 저는 이런 상황이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비극적인 예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지난 한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간의 세력 균형. 네. 형식적이나마나 유지되어 온 네. 하나의 여야 보수와 진보 간의 세력 균형 체계가 네. 올해 총선에서는
30년 만에 무너질 가능성이 무너진다. 있다. 예, 무너질 예, 우려가 좀 커지고 완전한 있고. 어떤 보수 독점 패권주의 네. 내지는 하나의 어떤 보수 일색에 야권은 전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네. 대참사가 예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네. 지금 저는 제1야당을 보면서 네. 느끼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체감하게 되는 네. 지금 하나의 비극적 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건 30년 민주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지탱되어 온 기본 토양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발언 나온다는 건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어요. 네. 다 각자 도생이고 각자 자기 의원들이 자기 하나 개인 목숨 부지하기 바쁜 복지부동의 시대에 저런 발언 나온다는 게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내부에서 필터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정치인들이 각자 도생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욕만 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문제는 공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최대 피해자들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다시 이제 좀 아까 얘기를 좀 돌아가서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나오기 전에 그래서 왜 이제 2015년 4월달에 애션 카톡 그 국방장관이 와서 또 기자들이 몰려갖고 사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막 물어보니까 그거 생산 중이에요. 예? 그 생산도 안 끝난 거 같고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수고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 작년 12월 달에 5번째 사드 포대를 미 육군이 인수를 했습니다. 5번째. 아하, 지금 5번째. 현재 5개 포대가 있고 하나가 괌에 가 있고 네. 나머지 4개는 이제 포트 블리스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블리스 방공사령부에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제2, 제3 포대는 이제 왜 이제 뭐 그 사드를 구매했다고 이게 바로 전력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험 운용을 해봐야 되고 작전분들 또 숙지훈련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2년 안팎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제2, 제3 포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네. 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5포대는 이제 네. 인수 중이고. 예,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미국의 옵션이 좀 커졌다. 이 물량상으로 보면 네. 옵션이 좀 커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재미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 차량은 다 이제 인수를 받았는데 요격 미사일이 제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그 한 개 포대에 한 48개 정도의 그렇죠. 요격 미사일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 육군이 확보한 물량이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기. 그러니까 5개 포대 다 합쳐서. 예.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개 포대 분량밖에 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대는 있는데 거기에 꽂아놓을 유격미사일이 좀 부족한 이런 어떤 그 상황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정부가 뭐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뭐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일단 뭐 갖다 놓을 이제 유격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니까 당분간은 사드 논란들 상당히 좀 유령의 논란 속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포대 미사일이 100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컴퓨터 아까 칩이라 그랬습니까? 컴퓨터 메모리 칩이죠. 컴퓨터 메모리 카드. 예. 이런 부분에는 시스템하고 그 인티그레이션, 즉 통합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프로덕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요격 미사일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그거 있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아주 어떤 좋은 정보예요. 그 상황이어서 여기서 뭐 대통령이 검토한다, 뭐 또 이제 새누리당은 막 갖다 놔야 된다, 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제 안보 프레임을 걱정해갖고 뭐 나도 찬성이거든, 이제 내 입장인지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무마하려고 하더라도 정작 로키드 마탄의 그 요격 미사일 생산 공장은 더디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필요가 아셔야 있습니다. 돼요. 그 아직까지 요격 미사일 하나 제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갖춰진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란 기업이 한국의 안보를 지금 다 쥐어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두 개입니까? P3C 해상 초계기 로키드 겁니다. 그다음에 F-35 로키드 겁니다. 그다음에 저 고등 훈련기 그것도 로키드 겁니다. 사드 로키드 겁니다. 거기에다 이지스 체계, 우리 이지스 함 들어오잖아요. 이거 한국군의 최고의 그 해군의 주력 무기 아닙니까? 이것도 로키드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 회사가 다 일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꼼짝을 못해 그 회사에.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해. 작년 무기 수입에서 한국이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고 그 무기 수입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한 90%는 미제 무기이고 거기서 또 상당량이 로키드 마틴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로켓 마틴이 그 한국 정부가 고마워서라도 무슨 뭐 시댁에 출격시하고 그러면 사장이 와서 좀 대통령한테 감사 인사도 하고 이래.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우리 대통령은 거기 가가지고 무슨 뭐 저기 뭐 아주 감격에 갔지만 로켓은 자기네 행사 중에서도 이건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아직 그 배치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드가 대통령 입에서 또다시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대북 확성기 제일 먼저 튼 게 이제 확성기 튼 거였고 굉장히 이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옆집 아닙니까 한반도가 바로 이제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옆집인데 거기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드 문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뭐 이제 이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이 담화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 북한을 아프게 하는 이런 제재 성패는 중국에 달린 것이고, 아프게 아픈 우리가 거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게 친구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중국에다가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기대감을 피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드 얘기가 나오면 이런 대중 외교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군사적인 대책하고 외교적인 대책이 안 맞아. 외교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는 군사 쪽이 조금 뒤로 잠잠해지고 일단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안 되면 나중에 그때 가서 군사적인 문제를 검토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동시에 하면 어떻게 돼? 서로 효과를 잠식해서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중국의 대중 외교를 거의 말아먹을 수 있는 사드 얘기를 같이 꺼내면 뭘 하자는 얘기냐 이게. 이거는 결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 효과를 박근혜 정부가 부인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심 알고 계시고 뭐 겉으로는 하는 척 해야 되니까 뭐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뼈 아프게 만들어야 된다. 뼈저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사실 효과가 없으니까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고말해 놓고 효과를 자기가 사드 얘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고 사실 우리가 사드 갖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놓으라 그래. 우선 정 대표 말대로 갖다 놓을 사드가 있냐. 뭐 이따 손 씻자고 저기 괌에 있는 거 빼오면 된다. 6시간이면 온다. 괌에 있는 건 못 빼갑니다. 거기는 이제 거의 상설 기조화 돼 있어 갖고 거기 못 빼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다 말인데 그래서 갖다 놓는다 치면 어디 갖다 놓을 건데? 어디 갖다 놓을 건데 문제도 있고 5km 전방을 싹 비워줘야 된다고 레이더가 가동돼야 되니까 평지에 해야 되거든. 어디 갖다 놓을 건데? 그러니까 그럼 저 대구 비행장 그거 다 밀어버려야 돼요. 좀 미군은 대구에 갖다 놓고 싶다는 대구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분들이 사드 또 배치에 열렬하게 또 찬성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다가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총선 공약으로 내 지역구에 가져오겠다. 내셔라.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의 정치로 응징당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말 하다가, 그지?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전부 엉터리 얘기가 이게 혼재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부가 완전히 엘리트 패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차분한데 정부의 엘리트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찍어 먹어봐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돼 가지고 무엇이 우선적인 어떤 그 정책인지 우리의 또 비핵화의 의지, 목표, 비전, 수단이 뭔지를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진보는 태화만 줄창 주장하고 보수는 제재만 줄창 주장하고 무슨 고장난 녹음기처럼 보수 진보가 똑같은 주장을 20년째 틀어놓은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퍼요. 이제는 자 우리 보수 진보 다 못 막았다 북한 핵을. 그냥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지 말고 너도 한계가 있고 나도 한계가 있으니 새롭게 서로 좋은 장점을 합쳐서 창의적인 방법을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거든. 아니 정의당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그 중도적인. 아니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보수한테 배울 게 있다면 배우겠다는 거야. 그런데 서로를 부정하는 이런 것들로 20년간 이념 갈등하고 싸워보니 더 나빠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국내 정치화되는 문제. 그러면은 국민들이 단합해라, 통합해라, 박근혜 대통령, 난 그 말은 좋은 말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이런 어떤 성급한 설익은 대책을
막 쏟아내는 어떤 그 혼란상을 보여줄 게 아니라 네. 성찰하고 반성해야죠.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왜 위기관리가 실패하는 것인가 네. 이런 걸 성찰하고 반성하고 심지어는 적에게서라도 나는 배울 자세가 돼 있다. 네. 이러면 국민 통합이 안 되겠습니까? 네. 전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막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 위신 세우기 위한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다가 결국은 결과는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근본적인 한계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정치인들이 좀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 그럼 뭐 누가 이제 원내대표를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왜 정치를 하는 건가. 이런 그 초심을 우리가 늘상 갖고 있기는 어렵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좀 되새기면서 특히 이런 어떤 이제 그 굉장히 안보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도 결국 확성기 먼저 틀고 자꾸 이걸 판을 키워가지고 뭐 이 졸속적인 이 굴욕적인 위안부 그 합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무마시키고 계속 좀 이걸 좀 장기화시켜갖고 좀 총선에서 좀 안보 프레임을 짜고 싶어하는 이런 정치적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큰 야당들에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총선 대선 안보 문제 때문에 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안보에 강한 정당 아니 안보에 강해지란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안보에 유능한 정당, 강한 안보를 주창하는 게 반드시 그런 어떤 대북 강경책, 대북 제재, 사드 도입 이런 어떤 실패한 정책들을 야당도 되풀이하는 것이 과연 강한 안보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그러니까 갖는 지금 거냐? 정치가 실종됐다는 네. 게 이 외교 안보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네. 우리의 어떤 그 플랫폼 하나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정의당이라도 많이 지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는 이게 거 봐서요. 사실은 정의당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권 전체가 지금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는 다 죽습니다. 네. 그게 지금 비극적 예감이에요. 이런 파국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30년 동안 이루었던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 상실이 되고 외교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나쁜 결과를 맞이하는 실패한 안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아니 그 진보가 뭐 일부러 안보를 망쳤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팔아먹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악용한 이런 것들이 청산이 안 되니까 안보가 나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뭐 예. 가짜 안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보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안쓰러워 못 보겠어요. 저렇게 뭘 모르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네. 이 나중에 전쟁의 어떤 위험에 시달리게 되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외국인들 그러지 않아도 증시 빠진다고 난립니다 지금. 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어떤 거 안보적인 부담까지 키워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이 긴장을 조성합니까? 네. 그 제재하자 이게 좋다 이게요. 북한 아프게 했다 이게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누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실익이 뭡니까? 네. 예. 이런 걸 좀 계산 좀 하고 종합 대책을 세우면 왜 안 됩니까? 네. 그걸 못 하니까 문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두 명의 윌리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그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인 윌리엄 코현이 있고, 네. 예, 그 전에 그 선배격이죠. 선배 국방장관인 윌리엄 페리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윌리엄 페리가 뭐 최근에 뭐 책도 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본인이 죽기 전에 이 핵무기가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무기이고 인류 생존과 핵무기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다 바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핵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나라가 있으면 핵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고통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예, 고통스럽게 만들어갖고 예, 잘못한 걸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게 하면 숨통을 끊어놓는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은 너 그거 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그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동기, 배경 그리고 뭘 요구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예, 그건 협상의 방법인 거죠. 전자가 고통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이 제재 위주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서로 이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결국 협상의 과정.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부분이었는데 윌리엄 페리가 그 99년 그 5월달에 평양에 갔다 와서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재 위주의 접근이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다. 네.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보고 나도 뭐 한국의 임동원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 만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고 그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핵심은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듯이 북한 역시 우리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더라. 이런 어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의 깨달음이 바로 이제 페리 프로세스의 이제 원동력이 됐던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통찰력이 나온 지가 지금 17년, 18년째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혹시나 하고 뭐 우리 그 단장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뭔가 좀 진전된 메시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재 의지와 함께 뭔가 한국 주도의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일말의 기대, 이런 게 이제 여지없이 이제 사라지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려면 비상 상황이란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 차분하고 냉철하게 사태를 판단하고 그러니까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네. 이 어떤 작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네. 정부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예. 진짜 내 재임 기간에는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나 그렇죠. 적어도 다음 대통령쯤이면은 네. 핵의 위협의 공포에서 벗어난 한반도가 되도록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네. 뭐 이런 말 할 정도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지. 아무 목표 개념이 없고 오로지 북한 아프게 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줄 아는 말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국민 보고 단합하라 그러는데 목표가 있어야 단합을 하지. 그렇죠. 깃발이 올라야 행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걸으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네. 삽질을 하도 왜 삽질을 하는지 알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은 그 목표 비전이 없는 혼란에 빠진 정부는 그 존재 자체가 불안입니다. 네. 그게 위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위험한 어떤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무능한 정부는 적보다 위험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오랜만에 김종대 단장님 모시고 또 1시간 가까이 최근 한반도 상황, 좀 무능한 정부, 또 무지한 미국, 또 이 얄미운 일본, 또 이 막가는 북한, 예.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쭉 짚어봤습니다만 결국 문제의 핵심, 결국 문제는 한국 정치에 있다. 정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또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걸 떠나서 좀 꾸준히 관심과 또 참여하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네. 예, 우리가 우리 자식들, 우리 후배들, 미래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좀 또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서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네. 네. 자, 이번 주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놓지 않아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